안녕하세요. 심리상담가 이지영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4월이 다 가고 벌써 5월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지영의 나를 들여다보는 심리학 이야기는 12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벌써 함께한 지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그 이전 11회까지는 이제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 상담 심리학에서 좀 기본적인 지식들, 그래서 이제 주로 앞쪽에 저희가 다뤄드렸던 부분은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모습들을 다룬 발달 심리학이라는 분야와, 그리고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정신병리들, 뭐 공황 장애도 있었고요.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성격 장애, 이런 정신병리 혹은 이상 심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딱딱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제 느낌에는 좀 상담 심리학의 남의 지식들을 갖다가 전달해 드리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네,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이 좀 학문적인 접근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인간에 대한 좀 더 영적인 접근으로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오늘 나눌 주제는요, 여러분들께 가족 안에서 잃어버린 나라는 주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연재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한번 다뤄드렸었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연재했던 많은 글들 중에 가장 큰 조회수를 그런 이제 좀 올리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영상으로는 아직 한 번도 다뤄지질 않아서 오늘은 특히 이제 이게 또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출발점이 내가 그럼 진짜 나로 살고 있나? 아니면 나는 어떻게 나를 잃어버리게 됐을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통찰, 그리고 나의 치유, 나의 변화, 나를 세우는 그 과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께 가족 안에서 잃어버린 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삶에서 이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질병의 고통, 굉장히 그것도 고통스럽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난으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도 좀 인간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인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고통 중에 하나가 관계의 고통인데요. 저도 그런 힘든 관계의 고통을 겪었었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 나는 다음부터 좀 이런 관계의 고통을 겪지 않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이게 가능할까?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굉장히 다양하게 읽었었고, 그래서 뭐 자기계발서도 굉장히 많이 읽어봤고요. 그리고 뭐 뇌과학 서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교인들의 서적, 아니면 영성가들, 유명한 뭐 세계적인 영성가들의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몸의 수행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몇 년을 하도록 제가 원하는 그런 눈에 띄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맨날 나는 비슷할까? 난 좀 관계에서 뭔가 달라지고 싶은데 왜 항상 나는 그 자리인 느낌이 들까? 굉장히 좀 나중에는 지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강연들을 접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굉장히 지식은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내 삶은 계속 그 자리다 보니까 오히려 자책이 심해지는 그런 더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상담 심리학 쪽으로 들어서서 제가 이제 상담을 직접 받기도 하고, 계속 지금도 이제 지인분 만나서 이렇게 상담 비슷한 형식으로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깨달음, 뭐 그런 거는 왜 인간이 변할 수 없는지를 보니까 인간이
관계와 감정에 대해서 통찰이 없이는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정말 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감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뤄질 때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찰이 없이는 아무리 뭐 좋은 강연을 듣고 수행을 해도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큰 삶의 변화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제가 했던 경험들, 상담을 통해서 했던 경험들을 통해서는 저의 삶이 정말 변하면서 굉장히 좀 그 변화가 구체적이고 생생했고 또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짜릿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의 시간을 그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작점, 즉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세우고 찾아가는 제일 큰 시작점은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 특히 좀 다루기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가족애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드라마뿐이 아니라 예능 프로에서까지도 굉장히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께는 효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서 힘든 게 많은데도 그런 자신을 억압하고 가족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순종하고 좋게 가야 되는 이런 것들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가 있다고 태어난다는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세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라졌을지 어떻게 내가 상실이 됐는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족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전에 강의를 들으셨다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모습이 달라지는지 특히 정신병리에서도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부모의 양육 환경,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은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법 먼저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현재에도 많은 가족들이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심리학에서는 이 가부장적인 가족 체제를 아예 유해한 교육이라고 딱 낙인을 찍어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가부장적인 가족 체제라는 것이 인간의 정서, 인간이 성장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해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일단 부모와 자녀가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수평 관계가 아닌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의견을 구하거나 아이를 존중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부장적인 이제 특히 과거에는 더 심했었죠. 그래서 그 가족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특히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무조건 결정을 하고 자녀들은 그냥 따라야 되는 그런 체제가 가부장적인 가족 체제이죠. 우리 인간이 이제 반대로 살펴보면요. 내가 정말 나를 느끼고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뭔가 감정도 좀 잘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감정하고 소망 혹은 욕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 감정을 잘 느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실행할 때, 행할 때 그렇게 행함으로 연결될 때가 진짜 나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부장적인 가족 체제에 가면 부모님들이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지를 않죠. 너는 무엇을 좋아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도 메뉴가 이런 게 있고 이 메뉴는 어떻게 조리가 된 거고 무엇이 들어갔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중에서 너가 먹고 싶은 게 뭐야?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볼 기회,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실행까지 이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아이들은 자기라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그런 진짜 자기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부모님들이 결정을 다 해줘 버리면 아이들은 그럴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이제 이런 가부장적인 가족 체제에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낮은 자존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이 그냥 다 결정을 하고 또 무시나 비난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낮은 자존감 그리고 제일 또 인간의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수치심 결국 이제 자기 사랑과 전혀 연결될 수 없는 거죠.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죠. 자기 존재가 너무 창피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치심 중독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심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께 바로 이렇게 와닿는 느낌은 아닐 것 같아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좀 다뤄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도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정신병리의 모든 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의 억압. 즉 강한 감정의 억압도 집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가 나쁜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표현을 못하게 하죠. 화가 나도 화가 났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슬퍼도 울면 안 되고요.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쉽게. 그래서 이런 감정의 억압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거.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수직 체계에 있다 보면은 그냥 권위자에게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죠. 무조건 따라야 되고요. 네, 이것이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의 자녀 양육법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이제 특히 아빠들 같은 경우 훨씬 조금 유해지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랑 표현은 조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존중을 해서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다뤘느냐 그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자식에게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존중받거나 우리의 의사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심지어 상담사인 저도 아이한테는 제가 부모님한테 다뤄줬던 그 방식 그대로 쉽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집에서 고치기 힘든 어려운 모습인데요.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감정을 편하게 표현하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가정 환경에 있다 보면은 거짓 자기, 즉 가짜 나가 그런 발달되는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가부장적인 양육 규칙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아이는요, 본인이 사랑을 이제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잘 못 느끼죠. 또 특히 이제 우리 세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또 표현을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줄 아셨고요. 그래서 항상 저도 굉장히 많이 성인이 되기까지 한 번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표현을 안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근데 정말 제일 중요한 정서적인 영양분은 사랑이거든요. 아,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이요. 근데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면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모든 초점이 부모님한테 갑니다. 모든 초점이 부모님한테 간다는 것, 즉 나의 모든 에너지가 부모님한테 간다는 것은 나에 대한 초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부모님한테만 다 맞추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는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것을 다 해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가짜 자기를 발달시키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핵심이 진짜 자기가 아니라 거짓 자기로 그렇게 이제 덮이게 되면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자존감을 발달시키는 일은 굉장히 애석하게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자기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가족들에서 서로 역할을 하나씩 맡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물림이 또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필요했던 역할들을 했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역할이 있지? 가족 내에서 역할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야?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여지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마 여성분들이 특히 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사는데 지금 내가 남편하고 사는 건지 시어머니의 아들하고 사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발달이 된 어떻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더욱 커플 관계가 좋지가 않으셨죠.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그 좋은 관계를 이루는 모습을 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버님들 항상 밖에 나가서 친구분들하고 어울리시고 술 드시고요. 어머님은 항상 외로워하시고요. 게다가 예전엔 또 시집살이도 더 힘들다 보니까 그런 정서적인 공허함을 남편 대신 채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식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 자식이 이 엄마의 정서적인 배우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엄마의 정서적인 배우가 된 특히 아들들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와 심한 이제 밀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굳이 뭐 그렇다 뭐 이렇다 이렇게 말로 표현 안 해도 몸으로 딱 느낍니다. 아, 나는 엄마와 정서적 배우자구나. 이제 애매하게 이제 지각을 할 수도 있지만 몸은 이미 이제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죠. 의존을 하고 그리고 간섭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분노의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들 보면은 분노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여성분들 이렇게 이 정서적 배우자, 엄마의 정서적 배우자 역할을 하는 아들과 결혼하신 분들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족 내의 삼각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삼각관계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불행을 만들죠. 정서적 배우자, 시어머니의 정서적 배우자인 남편과 결혼한 부인, 두 관계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반은 시어머니한테 마음이 가 있고 반은 나한테 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커플 관계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또 나는 외로우니까 내 자식 중에 하나를 또 정서적 배우자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물림이 되면서 그 가족은 계속해서 불행한 관계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역할이 정서적 배우자이고요. 혹은 대리 배우자라고도 하고 좀 더 심각한 용어로는 부모에 의한 비육체적인 성적 학대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예, 성적 학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역할하는 아들 간혹 요즘에는 또 좀 딸바보도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과의 그 원만치 않은 관계를 딸한테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게 뭐 TV에서는 딸바보라고 표현을 하지만 마음이 딸한테 가 있어서 요즘에는 또 장인의 간섭이 심해서 그게 또 갈등으로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가정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아이의 역할은 영웅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영웅이라는 것은 집안의 영웅이 되는 것인데요. 자존감이 낮은 부모,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수치심이 큰 부모들이 많으시죠. 예. 이 부모들은 본인의 그런 낮은 자존감을 자식의 성취를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공부가 크겠죠.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 가족의 영웅이 돼서 가족을 이제 가족 자체는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막 수치심에 차 있는데 그것을 막 커버하기 위해서 아이 하나를 영웅으로 막 푸시를 해서 이 아이는 가족의 수치심을 가리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불행한 역할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 이제 마스코트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막 갈등이 심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이제 부모가 너무 싸움이 잦고 싶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 갈등을 빨리 해소해서 본인이 편해지고 싶으니까 이런 부모 앞에서 막 귀엽게 굴거나 아니면 뭐 우스운 행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갈등이 고조되고 냉각된 그런 분위기를 풀려고 하죠. 예, 그래서 가족의 긴장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역할을 하는 마스코트의 역할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저는 참 TV도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TV라는 매체가 이런 것들을 자꾸 미화를 시키거든요. 잃어버린 아이라는 것은 애어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어른이라는 아이를 굉장히 뭐 성숙되고 괜찮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몸은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성인 아이인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조성 가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서 이제 아니면 이제 편부가 되거나 편모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양부 다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부모님들이 기능을 못하면 아이 중에 하나가 부모의 역할을 맡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을 돌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TV에서는 애어른으로서 굉장히 성숙하고 잘 돌보고 책임감 있고 멋있는 사람으로 칭찬을 하지만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이로 자라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른으로 자라야 되는 강요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아이라는 역할이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효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른스러워 이런 칭찬으로 오히려 아이의 행동을 강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도 보여지고요. 예. 이외에도 아빠의 기쁨이나 아빠의 친구 혹은 엄마의 기쁨, 엄마의 친구, 그리고 보모라든가 화풀이 대상자가 될 수도 있겠죠. 부모님들이 본인의 화를 밖에서 나온 밖에서 생긴 화, 혹은 이제 커플 관계에서 생긴 화를 아이들한테 막 푸는 그런 화풀이 대상자, 이런 역할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희생양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상담 사례나 이런 것 중에도 이제 제가 상담한 사례는 아니고 이제 책을 통해서 나온 사례인데, 아이가 이제 가족 간에 너무 친밀감이 없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정서적인 결핍,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결핍을 먹는 걸로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먹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심해져서 이제 과체중에 다다르는 그런 상황, 초등학생이고 이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아이가 이상하다, 아이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아이는 단지 그 가족의 증상을 보여주는 희생양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가족 내에서도 역할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엄마가 아프실 때는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제 서로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채워가면서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건강하게 유기적으로 역할이 바뀌면서 맡게 되는, 잠깐 맡게 되는 역할은 괜찮지만, 한 아이가 지속적으로 엄마의 정서적 배우자가 된다거나 혹은 아빠의 정서적 배우자가 되는, 평생 지속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 그 의미가 뭐냐면 딸을 돌볼 틈이 없이 계속해서 남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즉 엄마의 정서적 배우자로서 엄마만 계속 돌보다 보니까 나와 접촉할 시간이 없고 나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즉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자기 정체성이 되는데 자기 정체성을 상실을 하고요. 껍데기로서의 삶에 익숙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몇십 년을 살다가 이게 내 삶이 뭔가 공허하고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은데, 갱년기나 이런 때 또 많이 느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가족 내에서 역할들을 맡게 됨으로써 내가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는지, 즉 가족 안에서 잃어버린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진짜 자기와 멀어지고 가짜 자기로 역할로 살게 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어떤 역할로 살았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로 살아온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통하고 슬픈 마음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이제 자기를 잃어버린 그 내용을 좀 다뤄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좀 연장을 해서 좀 다른 내용들로서 계속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특히 가족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봄으로써 자기를 통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좀 5월에 어울리지 않는 조금은 안타까운 주제를 다뤘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출발이 가족이고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살았었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이와 연결된 주제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